감사합니다. 하도 낯선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뵙고 싶어도 잘 얼굴을 보기가 참 힘든데 이런 기회에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앞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제 얘기하는 거 잘 전달이 됩니까? 한번 표시해 봅시다. 예, 고마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피지기의 신통일한국론. 우리가 요즘 신통일한국론 할 때 하나님을 모시는 대한민국 통일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의 통일이다, 이런 뜻이겠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제가 늘 한 3, 4년 전부터 두익통일포럼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포럼을 하고 있는데, 두익통일포럼이라는 그 아버님의 말씀도 바로 이 하나님을 머리로, 부모로 모셔야만이 남과 북이 전쟁이나 갈등이나 미움에서 해방되고 평화의, 행복의, 사랑의 통일로 간다, 이런 뜻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지피지기의 두익통일론이나 지피지기의 신통일한국론이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통일한국론, 두익통일론 같은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제가 제목을 지피지기라는 말을 왜 붙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되 상대는 우리를 적대하고 있는 상대입니다. 저 북한 김일성 왕조를 중심에 있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독특한 나라를 이루어 놓고 거기에 주체사상이라는 아주 지독한 전체 독재, 사람의 영혼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북한 독재 세계를 그 사람들은 남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한반도 전체를 다 적화 통일해야 된다, 자기들 이념하에 통치하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참 같은 형제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싶고 돕고 싶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 자체가 남조선 전체를 자본주의나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와 같은 이런 데서 해방시켜야 되고,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 체제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해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이라고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형제다, 우리가 참 원리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그렇게 돼야 온당한 거죠.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거와 너무나 반대되는 자리에, 적대의 자리에 있다. 이런 상대를 알고,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저런 적대의식에 꽉 차 있는 저런 대상을 평화적으로 또는 진리로, 사랑으로, 형제로, 한 가족의 식구와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시키고 화해해야 할 주체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떤 아이덴티티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통일한국론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향해서나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하고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할 때에 이 양면을 잘 알고 각자가 나름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저는 그러면 저쪽 북한의 소위 말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통치되고 있는 저 세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의 저 체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보통 어떤 나라 그러면은 그 나라의 헌법이 있고 그 나라의 뭐 역사와 문화가 있다. 그러고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세계에서는 다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나 적어도 공산주의 사회에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이념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이런 상식과 보편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아주 명확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은행 심사를 다 주관하고 법률 행위를 주관하고 통치 행위를, 국가의 의무를, 책임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이런 체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 체제는 이미 냉전 시대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소련이 챔피언이 되어서 겨루다가 소련이 손을 들었죠. 1990년대부터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동굴아파가 다 돌아오고. 그렇지만 아직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중공이라든가 또 뭐 베트남이라든가 큐바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플러스 독특한 김일성의 어떤 뭐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더 씌어진 체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북한입니다. 저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런 지독한 이데올로기 국가란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신정체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나라, 아주 전지전능한 빅브라더가 그 사회를,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그것의 아주 무기가 뭐냐? 그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럼 이 주체사상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사상 문제는 뭐 한 챕터나 한 부분을 가지고도 파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골치 아프게 긴 시간이 요구되고 이래 가지고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붕과 같은 이렇게 생각으로 집을 이렇게 그렸다 생각하세요. 이게 밑에가 뭐예요? 그라운드입니다. 땅, 토대. 토대는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의 토대는 막스 레닌주의, 즉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세계관 플러스 그 유물론을, 변정법적 유물론을 역사에 적용시키면은 사적 유물론이 되죠. 그 유물사관입니다. 그 계급투쟁론을 중심한 유물사관. 그러고는 정치 경제학으로서 어떻게 그 사회를 현실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혁명 전술이 또 나오겠죠. 자, 이런 그 터위에 그 다음에 또 스탈린주의에서부터 모택동하고 1956년 전후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벌어져서 중소 이념 분쟁이 벌어질 때에 북한으로서는 이 두 자기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쥘 동안에는 완전 스탈린의 꼭두각시로서 자기들의 조국, 모국은 모스크바라 그랬단 말이야. 예?
모스크바가 자기 조국이라고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랬던 자들이 이 중소 이념이 이제 갈등이 벌어지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종주국으로 두어야 할지 참 애매한다는 걸 알고는 이제 줄타기를 시작해서 주체라는 이름을 걸기 시작했죠. 그런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를 토대로 하고 중소 이념 분쟁 속에서 자기의 갈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게 이제 주체성을 들고 나온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의 체계를 보면 우선 사상 이념적인 것이 제일 바닥에 철학 원리가 있고 사회 역사 원리, 거기에 지도적인 원칙이 있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거. 요게 사상 분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그러면 혁명을 해야 돼. 나라나 뭐 사회를 갖다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주체 혁명을 하자. 공산주의 혁명은 물론이고 그 혁명을 해 나가는 이론적인 내용이 4권이 있습니다. 4권.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론 뭐 어쩌고 저쩌고 인간개조론 사회주의 문화건설론 이게 4, 5, 6, 7, 8권이에요. 그러고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그 국민들이 인민들이 다 사상 개조가 되고 세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군중이 되죠. 그 군중들 꼭대기에는 누가 올라오느냐? 수령이 영도한다. 수령 영도론이라는 게 나와서 영도 체계가 어떠니 영도하는 그 수준이 경지가 예술의 경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적인 내용을 1982년에 김정일이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1985년 김일성이가 이 노동당 창건 40돌이죠. 이때에 거기에 맞춰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전 10권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체사상이 체계화됐다 보는데 주체사상이 체계화된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김일성이를 우상화해서 주체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이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언제 주체사상이 창시가 되고 조작이 됐느냐 하면은 1930년 6월에 창춘 가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김일성의 생일이 1912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살 때예요? 18살 때 공청 반제 청년동맹 지도 간부 회의에서 주체사상 원리를 해명하셨다. 뭐 이런 식이요. 역사적 대사변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이라는 저 위대한 불세출의 대사상을 창시해 낸 그 과정을 엮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엮어놓은 것이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저 사상 체계와 만들어 놓은 그 과정 속에서 수십 년 지나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체사상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꾸며놓는 겁니다. 역사를. 그러면 그러다가 3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1960년에 김일성 전집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박은영이라는 인물이 남로당의 우두머리가 6.25 때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남쪽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 북한으로 올라갔죠. 6.25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려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남로당 자기 따르던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남아있고 또 대부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남로당 이 잔류자들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남아서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작업을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하는 폭동들이 일어났잖아요. 1948년 3월 달에 제주도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4.3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4.3 폭동은 때문에 제주도에는 2군데 국회의원 선거도 못했어. 그러고는 온통 제주도에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군경이 파손이 되는, 거기에 서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다. 이래 되니까 요즘은 그 제주도 폭동이 무슨 먼저 무슨 통일된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국가폭력으로 이렇게 많이 죽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이런 세상이 될 정도로 지금 세상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박은영이가 김일성이를 도와가지고 부수상을 했다가 결국은 김일성이한테 어떻게 죽었습니까? 1955년 12월 15일 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로부터 한 2년 뒤인가 완전히 사형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련 공산당이 1956년에 아까 말한 대로 스탈린이 죽고 나니까 격하운동이 벌어지고 중국하고 이념 갈등이 벌어지니까 이 북한의 진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때 자기하고 권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일 수 있는 모든 종파들은 다 제거시킵니다. 그 마지막 제거한 게 박은영파, 일파를 다 없애버리고 그 외에는 남로당계, 소련파, 연안파, 빨치산파, 북한 자체 내에 있었던 이런 파벌들 다 싹 정리하고, 그리고 1960년대에 와서 이제 주체라는 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이 있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주체사상 가지고 내려와가 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주체사상을 장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배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6년이 지나고 이제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 자주, 경제 자립, 국방에서 자위다, 이런 거 우리 대충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몰랐던 거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국내 종파인 갑산파를 숙청 완료하고 난 다음에 1967년 5월 달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 북한 전역에 도서 정리 사업이 상당 기간 동안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김일성에 관한 찬양의 문서나 서적만 남기고 그 외에 어떤 책이나 서적이나 내용이 있는 것은 다 압수, 수거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을 완전히 사상적으로 딱 그냥 김일성만 남겨놓고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저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시황 때 있었던 분서갱유했다, 우리 알고 있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무슨 강휘제니 옹정제니 이런 분들 있죠? 그 청나라에 아주 큰, 오래도록 한 임금님이 몇십 년씩 통치했던 옹정제니 이런 분들 때에 이 사람들은 만주족이니까 한족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는 게 글에 나오면은 아예 그걸 문자에 옥이라 하는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어요. 북한도 그런 것 정도로 했다 이 말이에요. 분서갱유 플러스 문자에 옥.
그 다음에 중국에 모택동이만 남기고 다른 거 다 없애자고 하는 문화대혁명, 그거 세 개를 합친 것과 같은 정도로 1967년 5월 달에서부터 한 2, 3년 동안 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이만 남기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1972년쯤 되면 이제 말에 북한헌법 제4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북한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노동당의 주체 사상을 국가의 지침으로 규정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1985년 위대한 주체 사상 총서 10권을 발간하고, 물론 김정일이가 이제 점점점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거의 등장이 됐을 때 김정일 이름으로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걸 김일성이가 70살 될 때에 적을 내요. 그러고는 3년 뒤에, 물론 그 김일성이는 이미 1980년 10월 10일에 김정일 후계 체제가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김정일이가 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뒤에 노동당 창건 40도를 기념해서 아까 말한 주체 연호 시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85년 주체사상 총서 10권 발간을, 아까 우리가 전체 구조를 얘기했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나간다. 1997년 주체 연호를 시작했고, 1912년이 주체의 원년입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해. 예? 우리가 예수님 태어난 때를 기원 1세기로 보는 것처럼 1912년이 1년이에요. 1년. 주체 1년입니다. 그리고는 2009년 4월에 헌법 개정 시 공산주의 대신 주체 사상을 국시로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김정일 때, 아버지는 이미 1994년에 가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 주체 연호 쓰고, 그리고 또 아들 대 와가지고 주체 사상을 국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들이 죽어요. 김정일이가 죽고 나니까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다 이러면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 대회 때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주체 사상을 완전히 개인에게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를 알기 위해서다, 이런 걸 전제로 했습니다. 저런 북한하고 우리가 뭐 통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역대 저런 북한하고 통일에 대한 협상을 하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넘어서 그 역대 대통령 시절에 또 내려오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지그재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현 정부가 북한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대충 감 잡고 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주체 사상은 쉽게 말하면은요, 공산주의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철학은 뭐죠? 세계관, 철학 뭡니까? 변정법적 유물론. 그렇죠? 그 변정법적 유물론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로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변정법적 유물론은 뭐예요? 이 모든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이 정과 반의 무슨 모순 대립 요소들이 있어서 이것이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모순 대립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질이 나오고 발전하고 변화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관계.
세계관, 안경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얼른 들으면 그 맞는 것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유물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인론이라고 말할 만하다. 사람만 들고 나오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인 존재다. 그런데 이걸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다 허구예요. 허구.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대로 주체 사상의 그 기반이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 그랬잖아요. 변정법적 유물론, 또 유물사관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그 후에 사람을 더 중심에 놓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으로 나타난 사람이 저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역사에다 적용이 되면은 변정법적 유물론은 역사에 적용하면은 뭐가 됩니까? 유물사관이 되고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이 서로가 싸우면서 지배계층을 타도해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회가 자꾸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유물사관이에요.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저 유일론을 가지고 역사에다가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해석을 저렇게 해보면 뭐가 되느냐? 뭐 변정법적 유물론이 역사에다 적용되면은 토대와 상부 구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대가 경제 관계, 이 물질 관계고 그 후에 상부가 토대와 상부,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얘기 나오는데 상부 구조가 뭐냐? 인간의 의식, 뭐 문화, 정신, 에? 철학 이런 것들이거든. 법 이런 거. 그런 논리를 가지고 토대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변화가 되고 조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는 뭐 적당히 전제로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들여다 놓고 그 사람은 누구냐? 인민대중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난데없이 인민대중이 나와요. 인민대중이라는 거는 억압받는 사람들, 아까 그 우리 문상희 교수 얘기대로 요즘은 억압받는 사람이 그렇게 다양하게 막 나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에서는 심지어 백인이 지배계급이래. 인종까지 이제 나와요. 남자가 지배계급이래. 옛날에는 사장하고 노동자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뭐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 자본주의 자유세계에서는 지배계급이 그렇게 다양하게 많아졌어요. 그거 다 무력화시키고 피지배계급들이 권력을 쥐기에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네오마르크시즘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주체 사상은 인민대중을 또 중심에다가 놓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회나 국가에는 인민대중만 당성해서 살아남아야 할 계급으로 쳐주고 그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억압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계급이 몇 종류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예? 뭐 북한에서 나온 사람 얘기나 여기저기 연구한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내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50개 가까이 된대요. 예? 토대가 좋다 이러면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토대가 영 이상한 놈이다 그러면 이건 저 반동분자가 될 소질이 있다 이거. 자, 그래서 거기에 하여간 인민대중은 살아남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점점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거를 무력화시키고 제거하는 거를 혁명투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급투쟁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 만세 이 말이에요. 네. 그래 인민대중이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의 80년대, 70년대 이 주체사상파를 수입이라고 할까? 의식화된 친구들이 대학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사파, 뭐 운동권, 좌파들. 근데 얘들은
위수김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래를 불러서 아침마다 그 앞에서 선서를 했어요. 거기에 위수김동의 제1대 의장이 이게 지금 통일부 장관이요. 그 사람 이름 내 말 안 할게. 여기서는 이런 세상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그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 뭔지 알아요? 인민대중을 북한에서는 저렇게 아예 공식화시킨 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인민대중 하면은 북한 저 말하고 바로 통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저걸 뭐라고 말하냐? 민중,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이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오죽하면 신학자들까지도 민중신학이 나와서 민중신학. 한신대학교가 그거에 아주 본산입니다. 자, 어쨌든 인민대중만이 사회 역사의 주체다.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인민대중이 뭐 누가 이제 억압받고 지배받는 거 그거 다 뿌리치기 위해서 역사가 이렇게 수백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회 역사적으로 인민대중이 일을 하는 데는 창조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 창조성, 의식성은 그렇게 또 풀어갖다 붙이고, 이걸 이제 지도적인 원칙에 가면은 자주적 입장을 견제하고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고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지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실천론이에요. 실천론. 역사, 실천, 혁명을 실천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여기에 우리 잘 보세요. 사상 개조 선행, 정치 사업 선행.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이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사상적으로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 무장이 돼 있어. 그리고는 정치적인데 빨라요. 정치적인 처세도 빠르고 조직도 할 줄 알고 선동도 할 줄 알아. 그게 뭐예요? 창조적 방법을 구현해서 혁명의 투쟁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 천리마 청산리 정신. 청산리라는 건 뭐 저 위에 독립운동하는 청산리가 아니고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청산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김일성이 가가지고 보름 동안 그 농민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령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다 보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고, 에? 대중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때 실정에 잘 맞춰서 변색을 해라 이 말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보시면은 김정일이가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해서 마르크스 주의보다도 한 단계 우회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주체 사상을 한번 뭉뚱그려 보면요. 수령 영도론이 이제 주체 사상이 다 의식화가 되고 세뇌가 되면은 마지막에는 수령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수령 영도론이 어떻게 되느냐? 수령은 뇌와 같고 노동당은 어머니 당인데 저게 중추신경과 같은 곳이고, 인민대중은 사지백체다. 뇌, 중추신경, 사지백체다. 저렇게 이제 수령이 인민대중을 영도해야 제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준 여러분 그 자료 중에 제일 그 프린트물로 되어 있는 참고자료는 큰 거 한번 펴보세요. 이걸 보시면 앞에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그리고 끝으로 북한 헌법 서문,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읽으셔야 돼. 읽을 정도가 아니라 이 중에 몇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어디 대중 강연 나갈 때 이걸 인용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왜?
북한을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북한이 뭐 그것도 사남 동네네 뭐 이따위 소리는 하지. 예? 황석영이니 이런 친구들 북한 갔다 와가 김일성이 만나 와가 뭐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뭐 이런 소리 하잖아. 사람 살만한지 한번 보시라니까. 보세요. 저 인민대중이라는 거는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하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노동당부터 오로지 수령만 그 위에 있고 그 밑에는 10대 강령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그 위에 있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김정일 때에 만든 거예요. 김정일 때 만든 거고,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올라와 가지고 만든 게 이제 유일 사상 체계는 이미 끝난 단계가 됐어. 이번에는 뭐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이라고 바꿨어.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둘 다 10대 원칙이요. 이게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 옛날에 특히 10계명이에요. 10계명. 기독교하고 이게 똑같은 버전이야 이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 집계 뭐 원칙이니 뭐 유일체계 원칙에 여러분 하나만 한번 읽어보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숨을 못 쉬게 돼 있어. 잠자다가도 만약에 꿈속에 잠꼬대로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10대 원칙에 어긋나는 소리 했다가는 그 옆에 누가 들은 사람이 있거나 마누라가 들으면 마누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세상이 돼 있어요. 이 속을 보면. 자, 여기 봐요. 뭐 제가 시간 없으니까 10페이지 잠깐 펴봐요. 10페이지. 10페이지를 한 펴서 맨 밑에 3항에 이거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번에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응의하여야 한다. 모든 제목이 다 그래.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1번 보세요. 3의 1. 김일성, 김정일과 우리 당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노동당 이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요. 당성이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공부시키고 밤낮 주하로 회의하고 자아 비판 회의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은 정말 정신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페이지 한번 펴봐요. 북한 헌법 전문입니다. 북한 헌법 전문에 그 서문만 제가 가져왔어요. 서문만. 이 서문에 보면은 한 페이지 반, 풀로 완전 한 페이지네요. 그 서문에 이 사람들은 책을 쓸 때도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들어갈 때는 깜짝 놀라면서 뭘로 해야 돼요? 고딕체로 써야 돼요. 고딕체로. 그렇게 한 것이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이 김정일 때 헌법 개정해가지고 지 아버지 김정일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바꿨냐면 2012년 4월 13일 11차 헌법 개정이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 16페이지 보세요. 제가 주석을 뭐라고 붙여놨냐. 김일성 이름이 22번 등장, 김정일 이름이 17번 등장합니다. 북한 헌법 서문에. 그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없어. 아무것도. 아까 그랬잖아.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이만 알아라. 노동당만 알아라. 딴 소리, 딴 거 알면 안 된다. 이 머리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자,
그 15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중간에. 그 중간 보면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김정일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핵 보유국. 네? 이 핵 보유국이 헌법 서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런데 뭐 트럼프하고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뭐 비핵화한다 어쩐다 몇 번, 두 번인가 뭐 만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도 내가 참 한심하더라고. 진짜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뭐 영변이 어쩌고 그런 지엽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야 이놈아, 김정일이한테 너 헌법에 이거 고쳤냐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것도 안 하고 덜렁덜렁 하고 있어. 근데 태영호 씨한테 무슨 우리 뭐 모임에 있어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요. 태영호 씨한테 내가 이걸 지적했어요. 여보, 당신도 여 와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왜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말 선언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대한민국 정부도 그런 얘기는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손 박사님 대단한 지적입니다. 그거 바른 말씀입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 친구 태영호 이 사람은 그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그 놀라운 게 뭐냐면, 밤이나 이렇게 자면 교회가 그래 많은 것이, 그것이 그렇게 자기한테는 심기롭기도 하고 이게 힘이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북한 헌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 뭐라고 그러는지 알합니까?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민 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백성을 하늘로 삼았대.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켰다. 우리는 이 말 알아놔야 돼.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놨대. 북한에 저 아무것도 모르고 김일성, 김정일만 아는 북한 인민들, 저 동포들은 바깥에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그저 위민 이천 우리를 사랑해 주는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아마 따라다니는가 봐. 안 따라다니면 밥을 못 얻어먹어 죽어.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끌어가 버려 어느 때.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는 대단하지만은 사람이 유물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별 거예요. 원숭이 진화한 것들이 밥줄 지면은 다 끌려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가는 길 옆으로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생기잖아요. 근데 북한이야 인간관이 그런데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아주 그냥 대성군이 돼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북한 헌법이 이렇다는 거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럼 북한 체제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주체 사상의 종교는 수령 절대 왕조로 만들어 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철학 원리니 뭐 역사 원리니 실천 등 뭐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북한의 최고의 권위는 뭐냐? 어디에 있느냐? 백두혈통 수령들이 최고 꼭대기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요. 백두혈통이래 저것들이. 그리고 쟤들이 하는 얘기는 어록이고 교시요. 저 위에가 없어. 저 하나님 말씀이요 저희가. 저 밑에 노동당이 있는 겁니다.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그 선이 뭐냐? 이게 헌법
사상적인 내용이 아까 말한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요거예요. 그리고는 노동당 규약이 있겠죠. 당원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조선 노동당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뭐예요? 북한의 나라는 당이 위에 가 있는 거예요. 당 밑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 밑에 있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요. 저도 민주주의가 붙어 있어요. 민주주의가.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수로의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통치하는 내용이 헌법이다 이 말이에요. 헌법은 노동당 규약 유일체계 밑에 있어. 아까 말한 이 헌법. 김일성의 이름 22번, 김정일의 이름 17번 나오는 헌법.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뭐 인민들이나 하위 기관들은 법령으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백두혈통 수령들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어떤 임금이나 뭐 왕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뭐 총사령관이나 누구보다도 저게 더 센 친구들이야. 하나님 되신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정반대에 있는 유물론, 무실론, 뭐 변정법, 동물왕국의 두목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악마, 사탄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다 아까 한번 훑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이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란 건 뭐냐? 요약하면 원숭이가 노동해가지고 진화하여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러는데 무엇이 원숭이로 하여금 사람으로 진화시킵니까? 원숭이가 뭐 해가 사람이 됐어요? 뭐 어쩌다가 노동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동은 혼자 하게 안 되잖아요. 때를 지어 사니까 사회적인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가 뭘 따먹을 때도 혼자 힘이 안 되면 밑에 나무까지 올라가가 밑에 있는 저 다른 원숭이한테 야, 그 뭐 나무까지 내는데 좀 하나 꺾어서 주라든지 뭐 돌멩이를 하나 어떻게 전달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낑낑낑낑 거리면서 던져서 뭐 하나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먹고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꾸만 이게 뭐가 발전이 되느냐 말 의사소통하는 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휘가 된다. 말이 그래 나와. 그 말이 발전되면서 단어가 생기면서 발음기관도 진화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뇌수가 브레인이 뇌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사람하고 이제 가까워져 간 이성이 생기고 뭐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생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점점 일어서서 두 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으로 유인원이 돼가 사람이 돼간다. 노동이다. 사람은 무엇이 만들었냐? 노동이 만들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만이 최고예요. 노동하지 않는 놈은 전부 다 그냥 제거 대상이죠. 노동자 혁명, 프롤레타리아, 선민 이거 아니요. 그래서 인간이 나옵니다. 저 인간은 물질 세계 발전의 최고 산물이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뇌가 돼가지고 뇌 속에서 무슨 뭐 이성이 나오고 지혜가 나온다고 이렇게 우리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야 지금. 이게 이 과학 대명 세계 이게 통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이게 통한다니까. 그런 정보, 그런 지식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사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얘기하면은 아마 지금도 주변에 이런 얘기를 못 들은 사람 중고등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한테가 선동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이 그 말 맞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생긴다.
뭐 저것만 있나? 이성은 어디 가고, 자유는 어디 가고, 권리는 어디 가고, 사랑은 왜 없어? 이것들이 혁명만을 생각하고 계급 인민대중으로 투쟁하게 만드는 그 일만 시키려고 저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뿌리는 유물론, 무실론, 진화론에다가 박아놓고는 실제 세상에 나와서 실천하는 데는 사상 의식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관념도 아니고 유물론도 아닌 어중청한 얘기예요. 잡설이에요, 잡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변정법적 유물론을 전제로 한 유인론, 주체사관의 철학, 역사관 이런 것들, 뭐 그거에 결정적인 것은 역시 마르크스의 변정법적 유물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수법적 유일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수법적 유일론하고 변정법적 유물론의 대결이요. 앞으로의 세계가 뭐 주체사상은 저기에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넣어놨지만 그건 아류에 불과하니까 그만큼 우리 통일사상이 위대한 사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희미해지면 저것이 지금 보세요. 주도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 문상희 교수의 강의를 들었지만은 이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를 아예 그렇게 바꾼다니까? 소프트웨어야, 그거는. 성주류와, 예? 동성애, 뭐 LGBT가 어떠고, 뭐 유치원 애들부터 지금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보고 있을 때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이 우리 식구들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을 날 때가 됐어요, 지금. 예? 저는 그게 겁이 나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끼리 모여가 천국 만세할래요? 자, 북한은 여러분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 왼쪽이. 저게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새벽 기도가 처음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시작한 데가 저기예요. 그 길선주 목사, 뭐 사무엘 모페드 이런 사람들이 저 얘기도 여러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병인 양요 때 영국의 선교사가 미국의 상선을 타고 병인 양요가 미국 배인데 그걸 타고 이 한국에 선교하러 오겠다는 젊은 부부가 왔다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 그래 그 평양에 뭐죠? 대동강의 평양 쪽에 가까이 가다가 우리 조선 수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피격을 당해서 다 죽게 됐을 때 저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러 온 그 해군 수군 그 주변 애들한테 이게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책. 뭐 중국어로 만들었는지 뭐 그런 뭐 하여간 성경책을 다 이렇게 막 뿌리면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수군이 그 책 하나를 가지고 간 것이 그게 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저 장대영 교회가 여관 주막집 같이 운영하던 것이 나중에 선교사들이 저기에 머물게 되고 이러는데 그 주막집 벽이 말이요. 벽에 도배지가 뭐냐? 성경으로 다 돼 있더라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저 장대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 노정에 보면은 장대영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입교하신 분들 여러분 있죠?
김인주 순회사님이나 또 위에 누구예요? 할머니 두 분. 옥세현 할머니. 이런 분들 다 장대현 교회 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걸 평양이 준비하던 저 자리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장대현 교회 자리가 김일성이 집무실로 쓰다가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태양궁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바뀌어놨어. 저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모시던 곳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화하는. 이거 보세요. 이러고 있어. 참 이상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저 나라가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수대 의사당에 가서 아버님이 테이블을 치면서 김다리안 용기복을 앞에 놓고 책상을 치면서 열변을 토하시는 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영상이 있잖아요. 이 아버님의 정신과 사상과 이 기계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만약에 북한 주체사상파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되어 간다 할 때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바탕은 사랑이죠. 뭐 적대를 가지고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저기 가서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형제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두익사상과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라! 주체사상 내려놔라! 무슨 진화론이냐 이 말이야. 진화론이 있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말씀이 이 장면에서 나오죠. 진화론이 얘기하셨잖아요. 뭐예요? 무신론 유물론을 버려라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의 선포냔 말이에요. 진화론이 있기 전에 남자 여자는 어디서 왔어? 이 한마디에 자 이제 빨리 지나갑시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요. 1980년대 대학가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럼 어떠냐 하면 지금은 저 앞에 적어요. 왼쪽은 1986년, 지금은 적어요. 막시점 2017.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다 옛날 얘기. 1986년 이거 대학가가 저랬어요. 저런 사람들이 이런 애들이 지금 50대가 돼서 이제 모든 조직이나 국가 관공서에 뭐 입법, 사법, 행정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 이제 얘들이 주도권을 쥐었어요. 그것이 2020년 지금이라니까. 이 시절에 저는 여기 우리 양상식 회장도 와 있지만은 대학가에서 돌멩이 맞으면서 쟤들하고 싸우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통학년이 자, 보세요. 저 30년 전 저 때하고 지금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이 말이야. 막스 코뮤날레, 막스 큐무날레 고맙습니다. 뭐가 뭔지 여러분 잘 보세요. 2019년 막시점 여기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19년 막시점 노동개혁과 노동운동, 뭐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 사회주의 정치, 여성 성소수자, 아까 문상희 교수 강연하는 거 이런 게 다 지금 한 패요. 한 덩어리요,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지식사회의 청년 학생들에게 다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카프나 청년연합이 있죠. 우리 YSP인가요? 여기 혹시 관여하시는 분 있어요? 누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동현 씨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 카프나 YSP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알고나 있는지 이런 거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 뭐 그냥 뭐 급한 일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춤만 추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얘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공부하고 있고 나라를 이 세상 뒤집으려고. 여기 보세요. 2019년 감흥의 유물론, 기계와 생명, 감정의 동양, 뭐 전환기의 한국 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이렇게 기가 차는 얘기요. 막스 꼬미날레라는 거는 뭐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 한번 보세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는 막스주의 그리고 소수자들의 얘기, 페미니즘, 정동정치 그리고 공통점, 페미니즘 문학과 뭐 역사적, 집행위원회 주관 세션, 영화 개막 영상, 주세죽 이야기. 주세죽이가 누군지 아세요? 주세죽. 박은영이의 첫 번째 부인이요. 완전 마르크스주의자. 모스크바까지 같이 가서 공부하고. 자, 아까 그거 하고 이거 또 다른 모임이에요. 다른 모임. 2018년 서울에서 열립니다. 18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이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요. 이게 특히 방학 때 같은 때 이게. 저기 발제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성폭력과 자본주의, 심리학과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성적인 얘기를, 트랜스 여성이래, 저 여자가. 로라 마일스.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된 사람인가 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동한단 말이야. 나흘간 공부하는 거, 이런 걸 한다.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내부터도 정말 미안하고 창피해요. 우린 너무 공부 안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이 없어, 우리가 지금. 에? 정말 우리가 진짜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17년 거 성소수자 주제의 워크숍들이 신설됐습니다. 성소수자, 페미니즘,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차별 문제, 현식의 노동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여성과 자본론. 저 보세요. 대학가에 저렇게 포스터가 붙여놓고 학생들을 오라 그러니까 저 수백 명씩 와 공부합니다. 우리 카업 학생들도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공부 안 하면은 큰일 나. 이론의 논리에 당한단 말이에요. 자, 뭐 이거 자, 여긴 또 뭐예요? 이거 여러분 다 알죠? 박종철 출판사에서 출판 서적들이라. 박종철이가 누굽니까? 1987년 60항쟁 소위 민주화 때 뭐 넥타이 부대까지 다 나왔다고 막 그때 다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다 떠들잖아요. 그때 박종철이가 남영동 그 무슨 뭐 어디에서 탕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나? 그 일이 촉발이 돼가 그런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게 진정한 민주화인지 그 속에 어떤 인자들이 들어가 했는지 그건 뭐 답이 다 나왔어.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런 건 다 덮어버려. 예? 진짜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이야. 뭐든지 민주주의로 저거들이 다 했대. 야, 이렇게 해서 박종철이 그 박종철이를 기념하고 안 됐다고 하면서 박종철 기념 출판이요, 이게. 그 민주화의 아주 우상인 박종철이를 기념해서 출판을 했는데
무슨 출판을 했냐?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저작선집 전 6권을 출판했단 말이에요. 마르크스주의 책 다 이론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하기야 뭐 지금은 뭐 요새 뭐죠?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회고록까지 나와가지고 책 판다 그러니까 그거 못 팔게 하자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팔아 괜찮아 이런 세상이 됐지. 참말로 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갑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앙청에 2018년인가 걸렸던 그림이에요. 이게. 예? 제주 4.3 평화공원인지 뭔지 여러분 한번 가보셔. 그런 식으로 역사 해석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목마죠 이거?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저 속에 뭐가 나옵니까? 저 성 속에 못 들어가니까 목마 속에 숨어가자 이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문을 그냥 옆에 허물고는 이걸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 안에서 군사가 나와가지고 트로이 형을 함락시키잖아요. 트로이 목마가 대한민국 내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박은영이 남노동 후에 6.25 때 6.25를 거치면서 뭐 빨치산이니 뭐니 별 것들 다 있고 거기에 또 뭐 이래저래 인간관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우에서는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가지고 또는 간첩들이 내려오고 별걸 다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올라가 그런 걸 참 하기 어려운 조직이요 저 세상은. 그런데 여기는 뭐 이게 수모가 뭘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님이 계실 때 우리 보고 통반격파라 그랬잖아요. 통반에 내려가가 누구를 다 뒤져라 그랬냐. 누구하고 다 이렇게 사상을 바꾸고 원리를 가지고 바꿔놔야 되냐면 아주머니들 하라 그랬어요. 아주머니들에게서부터 다 이 트로이 목마에 숨어 들어온 이 패거리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속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밝혀내야 된다. 잡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 통반격파. 예? 이 트로이 목마. 지금 이 트로이 목마가 이제는 뭐 거의 넘실넘실 되고 있는 세상이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청일하고 미국 놈들 오래되자. 이성기 한성규와 모든 양심수를 이게요 평양이 아닙니다. 평양이 아니라 이게 다음은 시차 같습니다. 시차 같아. 이거 평양 안 하면 역전 평양처럼 보이죠. 평양처럼. 전쟁 연습 중단하라. 기가 막혀. 이게 서울의 중심부,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전쟁부도 미국은 이따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협정 체결하라. 저거 뭐요?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전쟁위기 보고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저거 숫자 보십시오. 숫자.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한미동맹 폐기하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국토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미국은 사드 들고 나가라. 여러분 그런 것이 기결된 게 저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우리도 어떤 기관에서 무슨 뭐
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하는 기도했다는 얘기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내 난리를 쳤지만은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친구들이에요, 지금.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게 조금만, 이게 뭐 간단히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두익사상 신통일 한국론을 귀결을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적인 거는 이제 알았어. 북한도 알고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도 알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습하고 귀결시키겠는가 하는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우리 방향성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거에 내 몇 카트를 만들었어요. 그 보수와 진보, 소위 말하는 우익과 좌익의 기원이 어디냐 할 때 역사적인 그 학문적으로 해설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을 얘기합니다. 에드먼드 버크라고 저 사람이 프랑스 혁명 성찰이라는 저서를 냈어요. 오른쪽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저기에서 불란서 혁명이 너무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사회를 막 두드려 엎고 왕정을 폐쇄하고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저렇게 나가다가는 저거 큰일 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해서 영국에서는 저런 식의 변화와 개혁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걱정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프랑스 혁명을 고찰한다 하면서 보수적인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 보수주의의 아주 학문적인 출발이에요. 그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 성찰에서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은 점진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저게 소위 말하는 우익적이라면 경제정책은 성장 위주로 가고, 진보주의라는 건 뭐냐면 급진적인 변화, 아주 변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좌익이고 저거는 경제정책이 복지 위주야. 못 사는 사람들한테 뭘 많이 줘야 된다는 입장. 이게 제일 다른 점이고 대비해야 할 점이죠. 그런데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오리지널리는 같은 체제와 헌법 아래서 하나는 좀 더 과격하게 변화하자, 빨리 변화하자, 하나는 좀 천천히 전통을 지키면서 이렇게 보수해 나가고 수리해 나가는 식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같은 헌법 체제 속에. 그런데 헌법 체제와 기존 체제를 부정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변화하려고 하는 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헌법을 부정하고 기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보수, 진보, 무슨 뭐 좌우라고 할 때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분단의 아까 말한 적대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저 분단 체제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식의 보수, 진보, 좌익, 우익이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져. 진보 보수라고 그러면은 더 과격해지고 친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는 무슨 종북이 됐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권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는, 안보도 강하게 나가는 정권이 있고, 보수 정권은 주로 그랬죠.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사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좀 좌로 갔단 말이에요. 좌로. 예? 좌로 가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샤인이다, 뭐 퍼주기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노무현도 같은 계열이고.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예요? 앞에 있는 정부들은 다 인정도 안 해요. 그거는 다 정권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자기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만 민주정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때 이게 무슨 변이를 통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이라면 지금 뭐 대통령은 자꾸만 자기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됐다 그러잖아. 혁명이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 기존 체제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처음
17년인가 18년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1년 좀 지난 다음에 헌법 바꾸려고 그랬죠. 그 아주 뭐 공정의 대명사인 조국이가 나와가 헌법 개정안을 쫙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거 통과 안 됐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이름을 빼요. 자유라는 걸 빼버렸어. 그냥 민주주의 하자. 자유민주공화국 이런 말 쓰지 말자. 북한도 인민민주주의요. 북한에서도 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가 있는 게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내용인데 그거 빼자 그랬고. 자, 어쨌건 4.3 사건에 대한 해결.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내 아들, 딸 아직 중고등학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내 아들, 딸이 학교에서 어떤 한국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김은봉이 국군의 뿌리래. 에?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6.25 때 남침한 3인자 중에 하나인데, 노동상까지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래. 그것도 무슨 현충이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만 하면은 그냥 친일파라 그러고 토착외구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지금 세상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까 여기에 제가 노예의 길이라는 거는 프레드리히 하예크라는 분이 사회주의 내지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가졌다가는 그쪽으로 갔다가는 노예가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독일 학자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를 오늘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수와 진보 좌익의 기원이 뭐냐 중에 아까는 역사적으로 얘기했고, 이번에는 사람이 타고나서 인식과 지식 세계에서부터 이게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머릿속에 인지적으로 감각하고 인식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해놨냐면, 그게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모랄 폴리틱스라는 도덕 정치론이라는 저런 책을 썼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랄 폴리틱스인데, 이 책을 제가 미국 가서 한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저 책을 발견하고 너무나 저것이 참 공부를 제가 좀 해놔야 할 내용이 된다 이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가 저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김영사에서 도덕 정치를 말하다 하는 책인데 대작이에요.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여기에 너무나 내가 놀랐어요. 이걸 제가 아버님 앞에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책 번역할 때. 참 놀라운 게, 미국의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아주 그냥 귀감과 같은 곳인데, 그 아주 모범 케이스로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데, 거기 미국의 보수주의, 즉 공화당 정부, 또 미국의 진보주의 민주당 정부,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정책적인 대결이고 뭐고 이게 많잖아요. 그거의 바탕이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패밀리 밸류에서 갈라진다는 거야.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부터 이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패밀리, 가정의 가치. 이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가 돼서, 야, 이게 뭐냐 하고 이 책을 내가 읽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읽다가 보니까 책 읽을 때 정자세로 앉아가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누워서도 읽다가, 내가 이 책 읽을 때는 읽다가 딱 정자세가 되어가 읽게 되더라니까. 너무나 그 느낌이 참 신선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수주의, 미국의 공화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주의는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는데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기른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의 아버지는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부, 정당, 정치 쪽이죠. 그리고 children,
가정의 자녀들은 누구냐? 그 국민이다 이거야. 보수 정권, 보수주의는 자식들을 엄격한 도덕률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기른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보주의는 어떠냐 하면 뉴트런트 페런트 모랄리티다. 자애로운 부모, 특히 어머니를 연상하면 좋아요.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들을 대하고 기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쪽에서 공화당 정부의 정책이 나온 거하고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여러 그 분야가 많잖아요. 무슨 아까 말한 그런 동성애 문제도 있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무슨 자식 교육도 있고 학교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보수적인 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그게 회초리를 들고 금욕 생활을 할 줄도 알고 자기를 셀프 디시플린,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고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민주당 쪽, 진보 쪽은 어린애들이 자꾸만 어려운 걸 보면은 부모가 그냥 애달파서 먼저 자꾸 해준다 이거야. 베풀어주고 뭘 주려고 그러고. 사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쪽이 더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녀들이 스포일 되는 게 문제라. 자녀들이 버려지는 거라.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되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포퓰리즘. 요즘 우리나라도 이게 큰 문제죠. 누구는 1,0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누구는 3,000만 주자 그러고 1억 주자 그러고 요새 돈 푸는 게 요새 이 사람들 그냥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 그냥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 이런 하여간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했어요? 보수, 진보를 아버님은 좌익, 우익에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왼편에 있는 친구는 좌익이고 오른편 강도는 우익이다. 이런 말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참 이게 너무나도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힌 말씀이지. 이 말씀이 또. 이런 관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중간에 예수님이 있는데 아버님 말씀이 좌익, 우익에서 두익이다. 두익은 머리다. 왼팔, 오른팔만 있어가 안 되지 않느냐. 머리가 있어야 된다. 형과 아우라고도 볼 수 있다. 형, 아우는 머리 빼고 나면 형제끼리 싸우죠. 아버지, 어머니가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 참된 부모가 있으면 그 집안 바로 다스려지잖아요. 이게 두익이야, 두익. 그러니까 아까 엄격한 아버지, 자애로운 부모, 어머니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와 진보가 화합하는 하나의 이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역사적인 것, 역사의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라든가 인지학에서 말한 레이코프 교수가 모랄 폴리틱스에서도 말하는 엄격한 아버지, 자유로운 부모, 그에서 보수 진보 얘기 둘 다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참부모, 머리, 두익 합치면 엄부자모의 정치라면은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엄부자모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양반 집안은 다 엄부자모잖아요. 아버지는 엄격하게, 어머니는 자유롭게. 그럴 때 애들이 바로 자라는 거거든요. 엄부자모. 정치도 정당 하나는 엄부가 있어야 돼요. 한쪽은. 그래야 풀어지지 않지.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만 나가면 또 이게 문제가 또 생기자. 처지는 애들은 어떡하고 회초리만 맞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랑으로 또 품고 안고 같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여기서는 자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당도 있어요. 근데 이게 포퓰리즘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 그럼 완전히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돼요? 저질이 돼가지고 스포일 칠드런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진짜 개돼지가 되고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엄부자모의 정치가 두익이요. 두익, 헤드윙. 그래서 한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우리는 각 정당의 이거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각 정당의 가정관, 도덕관을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 누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물어야 돼. 이거를 답을 들어야 돼. 도덕관과 세계관을 물어야 하고 그 대답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이상 변종인 주사파 종북 진보나 수구적 기득권 보수에는 종지부를 찍게 하고 통합과 상생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두익 사상에 밝히는 엄부자모의 정치의 길이다. 예? 이렇게 가정관을 확실히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동성애 성주류와 떠드는 진보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난감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는 알고 보니까 보수 우익은 가치관이 약해요.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건 우리가 보완해 줘야 돼. 원리적으로 보면 보다 아벨격이라고 할까? 근데 가인격인 지금 현대 좌익 진보주의가 가인격인데 저 가인격의 특색이 뭐예요? 유물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반종교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마르크스 포헬바 때부터 원숭이가 노동을 통해 진화한 고등동물이 인간이라고 본다. 변증법적 유물론을 과학적 세계화에 맹신한다. 역사적 유물론에게 계급투쟁사 신봉한다. 그러니 뭐 계급투쟁사를 중심해서 저런 세상 만들자.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아까 말한 폴리티컬 코렉션 그런 것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계도 없는 땅 위에 인간 원숭이 동물 왕국 건설이 목적입니다. 북한이 저의 대표예요. 1960년대 68 학생혁명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최근의 성차별 철폐운동 젠더 메인스트리밍 동성애 LGBT 합법화까지 진보와 문화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아까 다 얘기 들었죠?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실험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보수도 보완시켜야 되고. 자, 아버님이 우리가 성공운동을 하는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진리와 참사랑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살려주기 위해서다. 제가 말이죠, 이렇게 두익 성공 통일 사상 뭐 공부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철없는 친구들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참사랑으로 다 뭐 북한하고 품고 가야지 뭘 그렇게 지금도 성공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아버님이 성공 사상을 왜 했어요? 뭐 공산당 해방시켜주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 녹여내고 소화시켜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정신 가지고 하는 거지. 적대감을 가지고 막 죽이자 없애자 총 들고 나가자 이 얘기 아닌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는요 내가 쓰던 책 그냥 표지만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고전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모르면 배우고 묻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통일사상요각은 우리 진성배 원장께서 요즘 아주 잘 정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저 공부도 필요하고 동시에 아버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처음에 67, 8년도부터 새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이상헌 선생님 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종언이라는 또 보완된 책이 나왔어요. 이게 세계 각국으로 다 번역돼 나간 책들 아닙니까? 그리고 끝판에 김일성 주체사상은 80년대 후반에 나왔어요. 이상헌 선생님 집필 다 했어요.
물론 통일사상도 이상한 선생님이 집필 하셨지만은, 그래서 아버님이 통일원리, 성공이론, 통일사상, 이 3대 사상 이론을 확실히 무장한 사람이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도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책을요, 이 나라가 지금 막 이래 어려워지고, 그때 촛불혁명인지 뭐 촛불시위인지 광화문에 그 난리할 때 제가 너무 놀래가 한번 뛰어나가 봤어요. 나가보니까 진짜 큰일 났더라고. 그 내용이, 그게 전단지나 구호나 아까 봤잖아요. 막 그 난리. 그걸 보고 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회개하면서 무슨 책을 찾아봤느냐 하면, 이 새 공산주의 비판책하고 공산주의 종언책이 집에 내가 책장에 어디에 꼽아놨는가 하고 뒤졌다니까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 기가 차더라고. 끝난 줄 알고 나는 다 덮은 것 같아. 내가 이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그래서 거기 모인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사람들 한 20, 30명이 모인 데서, 야, 우리 공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책들 찾아보니 어떤 사람이 이거 있다고 하는데 활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게 옛날 책이야. 그 책 가지고는 책도 구할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성화사에 쫓아와가지고 성화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그 판본 옛날 거 내놔봐라. 그거를 다시 만들자. 현대식 활자로. 그게 이게 우리 두익통일포럼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우리 자가 출판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화사, 지금 뭐 천원사라 그러나? 성화사에서 이 책을 새로 출판해가 책방에 내놨어요. 예? 그 여러분들 중에 공부하려면 이 책 다시 사가지고 공부 좀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책 다시 출판해가,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공부하는 표시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거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다시 하니까 내가 이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책을 다시 내면서 서문을 내가 다시 썼어요. 미안하지만 이상은 선생님 서문도 있지만은 내가 다시 서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 뭐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냐 하면, 그 서문에 새로 쓰는 머리말이라 그래가 편집자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사연들. 이게 이 책의 서문이요. 아니 이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1세기에 말이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김일성 주체사상 다시 들여다보고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일깨우는 세상이 될 걸 생각을 하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고 이 책을 다시 써가지고 그 우파들 뭐 이렇게 우익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 3권 다 막 보냈어요. 예? 하여간 이런저런 막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두익 통일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토요일마다 공부하는 분들이 한 30명씩 모여가 하다가 보니까 내가 계속 책을 리드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 한 7, 8권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상 공부부터 우리 책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 내인데 와가 내인데 어쩌니까 무슨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전성만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한자 말이 있습니까? 근데 버뜩 들어오세요. 아, 이거다. 전성만장 두익사상. 어디에 가도 어떤 경우에 어떤 장소에 가도 이긴다. 뭘로? 진리와 사랑으로 이긴다고 말해요. 그것이 두익사상이에요. 그러니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게 해방의 복음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남남 갈등으로 얼마나 좌우가 갈등해 있어요. 우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나라 난리 납니다 지금. 에? 내년 뭐 대통령 선거를 놓고 아마 난리가 나고 말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익사상으로, 신통일한국론으로, 통일사상으로, 성공이론으로 북한을
누구를 때려주고 국제 정세가 북한이 장난을 못 치게는 만들겠지만은 아버님이 북한에 올라가가 김일성이하고 무슨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 하는 그런 거 다 항목을 다 합의하고 왔잖아요. 1991년에 가셔가지고. 근데 걔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핵무장 국가가 돼버려서 이게 달라졌다니까 지금 상황이. 예?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전임 협회장이지만 내가 이런 강의에서는 말 안 하려고 그랬지만 내가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같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80줄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한테 뭘 하다가 애매하면 좀 물어보고 확인도 해야 돼. 뭐요? 상암 경기장에서 그 큰 대회 한다고 난리쳐가 우리 다 갔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별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거기서 대회장이라고 하는 나와가지고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님이 이북에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이하고 회담하면 김주석하고 회담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도출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6.15 공동선언이 아버님이 김일성이하고 만나가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게.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올라간 건 91년이요. 그 6.15 선언은 언제 나왔어요?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하고 만나가지고 김일성이는 94년에 죽었어. 7년 뒤요. 6, 7년 뒤에. 그 낮은 단계 연방제가 북한하고 여기하고 비슷하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 되고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되고 이런 말이 6.15 공동선언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왜 남측 실천연대 이런 실천연대 6.15 공동실천연대가 있어가지고 온 과격한 사람들이 다 들어서 해마다 그거 하자고 난리치는데 그걸 아버님이 했어요 그래? 우리가 그 줄에 서 있어요 지금? 예? 이런 정신없는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 YSP하고 카프 지도자들이 정말 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들한테. 내가 카프의 창설 회장이니까 아버님 모시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대학가와 지식사회에 관여한 사람이니까 내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책임을 느껴요. 이게 내 책임이다 말이야. 내가 잘못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그렇게 울면서 내가 이 책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카프하고 우리 청년연합 여러분 그 기계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의 방향과 가치관을 바로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미나 우리 진 원장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강의 시작한 거 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노장청 3세대가 3인 사각이요. 3인 사각. 다리를 하나씩 묶고 노장청이 어깨동무해가 하나 이렇게 하고 맞춰서 가야 돼. 안 그러면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가 우리도 다 자중질환이 나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나라가 기울어져 버리면은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협박해 들어오고 중공은 저러고 미국은 기분 나빠가 이러고 있고 어쩌고 하겠냐. 우리 대통령이 내일 새벽인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협상하러 갔잖아요. 나는 잘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놓고 우리가 어느 패거리예요. 이거 어느 편들기 아니잖아요. 편들기는 아니지만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들고 직언을 해줘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님의 사랑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전성만장은 뭐냐? 전해라, 개성시켜라,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